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과 6조 원대의 영업이익으로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스마트폰 사업이 실적을 견인했고 메모리 반도체 출하량도 예상을 뛰어넘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인 K뷰티 열풍의 CJ 올리브영이 지난해 사상 첫 매출 4조 원 시대를 연 가운데 해외 매출이 70% 이상 급증했습니다. CJ 올리브영은 지난해 일본 법인에 이어 올해 미국 법인까지 설립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한국의 주력 산업을 덮치면서 코스피 PBR이 0.81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자 중장기 성장 계획을 공유하는 기업들의 밸류업 봉시 열기도 식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이 오는 7월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유럽연합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향한 비판 수위를 조절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전문가님께서 방송 직후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주고 계신데요.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너무나 뜨겁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도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신다고요? 예, 그래 보려고요. 제가 지금 이제 4주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에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소위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패턴을 형성해서 움직이고 있느냐였던 거고요. 두 번째 주에는 종목 검색기라고 하죠. 조건 검색을 통해 가지고 일정 패턴들을 유지할 때 상승을 해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 중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찾아내는 노하우를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장이 하락을 본격화하는데 지금은 주식 사기보다는 조금 기다려야 될 시기입니다라는 시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네 번째 주니까 이번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빠졌던 하락이 4월로 저는 종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1, 2주 정도, 지금부터 일주일, 2주일 정도의 이 하락 구간은 쫄지 마시고 저가 매수를 해야 될 시기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5월, 6월, 7월에 가면서 시장이 여름까지 계속 점진적으로 우상향되면서 아마 여름장에 불장을 만날 것 같은데, 지금은 여러분 내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입질 매수를 해놓고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더 내가 물량을 잡을 자리가 어딘지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여러분께 요 생방송이 끝나고 나서 9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제가 언제까지 게릴라 방송을 계속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워낙 중요한 시기잖아요. 다 어려운 시기고 장이 빠지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리고 하니 어차피 비용 받지 않지 않습니까? 예, 무료로 들을 수 있으니 오늘 생방송이 끝나고 나면 밤 9시 정각에 모셔서 오래 하지 않습니다. 딱 40분밖에 진행하지 않아요. 정확히 칼같이 40분에 끝나고 저도 집에 가서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생방송 끝나자마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벤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해요. 그런데 선물 옵션은 상승장에는 선물 매수와 콜 옵션으로 이익을 내지만 지금처럼 하락장에는 선물 매도와 풋 옵션으로 우리가 하방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물 옵션을 내가 어떻게 거래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은 남이 하는 걸 좀 보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혼자서 하시다 잘 안 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수익이 어떨 때 좀 나고 어떨 때는 안 난다. 선물 옵션이 위험하고 어렵다는데 정말 그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내일 제가 딱 한 달에 하루를 합니다. 그게 내일이고요. 아침 8시 반부터 선물 옵션 시장은 8시 45분에 장 출발하는데 8시 30분부터 무료 공개 강의를 하루 종일 할 건데 7시간 동안 할 거예요. 3시 반까지. 그런데 오전에 우리가 매매하는 시간이 1시간 반에 당일 수익이 거의 70%가 나옵니다. 그래서 8시 45분 시초가부터 10시 한 2, 30분까지 매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8시 반까지는 입장을 해주시면 제가 오늘 내일 아침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리고 만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 어떤 흐름을 만들고 4월 말 정도에 저점이 완성될 건지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내일 라이브 강의에서 7시간 동안 강의하니까 강의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간단하게 시황을 좀 보시죠.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왔는데 SBS 뉴스에 이런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50%까지 추가 관세할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죠. 35% 기본 관세를 했는데 중국이 보복성으로 야 보복 상호주의야 미국에서 가지고 오는 것도 우리도 관세 매길 거야라고 그래 하나 받고 한 대 더 하면서 두들겨 팼더니 트럼프 형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네 그러면서 한 방 더 때리고 뭐해 50%더 때릴 거야라고 관세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여러분 이 저기 뭐야 가짜 뉴스 트릭 뉴스라고 해서 하나가 밤에 떴던 게 있습니다. 관세를 적용하는 걸 90일간 유예한다라는 트럼프의 친근, 가장 친한 사람의 말을 빌어서 그게 뜨는 바람에 야간에 해외 선물하고 그다음에 야간 선물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아주 이벤트가 강했었는데 거짓말이래요. 네, 그래서 그 루머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저기가 됐었는데 아마 그 소문의 출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황 회장님이 아닌가라고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관세 다음에 더 큰 거 온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싶은 건 제가 뭐 이따 강의 때 설명을 잠시 드리겠지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관세를 두들겨 팬다는 얘기는 달러의 패권에 대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국채를 그동안 발행을 하면 누가 사줬냐면 중국은행이 되게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더 이상 미국 달러가 가치가 없는 것 같아 그럼 달러를 내다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절대적 우위에 경제적 우위에 그걸 지키기 위해 가지고 관세를 매기면서 달러 가치를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노력을 얘가 이런 인사이트가 없이 만약에 보면 야 트럼프는 왜 도대체 전 세계 깡패냐 왜 이렇게 두들겨 패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축 통화로서의 근본이 금으로 바꿔줄 수 있던 달러의 시대가 1970년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금이 아닌 오일머니로 우리가 바꾸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오일, 중동에 있는 석유 자본에게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왜냐하면 미국의 셰일가스가 엄청난 매장량을 갖고 있고 생산하고 있으니 에너지 자원에서 별로 딸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한 거냐면 미국 달러 강세, 달러가 계속해서 본위의 화폐 가치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트럼프 입장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세금이죠. 왜냐하면 세금도 관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만약에 뭐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집에 대해서 국토 보유세를 매긴다, 1% 2% 매긴다 그러면 전부 집값으로 반영돼 집값 다 올라가거든요. 인플레이션은 그런 거예요. 재료값 올리면 재료값 당연히 짜장면값 오르지 않습니까? 짜장면에 들어가는 춘장값 올리면 짜장면값 당연히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질은 뭐냐면 이제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이 어차피 같은 거예요. 경기 침체냐 경기가 호황이냐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고 경기가 나쁠 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결론값은 디폴트 값은 뭐냐면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디폴트 값이고요. 다만 얘가 우리가 호황으로 가면서 올라가는 걸 선택할 거냐 불황으로 다 죽여놓고 물가만 올라가면서 더 힘들게 만들 거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거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앞으로의 시장은 떨어질 때 이게 매수의 기회이지 피해될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 시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제가 오늘 종목들을 말씀드릴 건데 요러요러한 것들을 이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시장은 이럴 거예요 라고 얘기를 여러분께 좀 거시적인 시각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개별 종목에 이렇게 국한해 있지 말고 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눈에서 내가 조금 길게 보시면 최소한 여름에서 가을까지만 놓고 보셔도 이번 조정이 꽤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박앤세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름장이 불장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금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에서 어떤 종목 주목해야 될지 알아봐야겠죠. 오늘 방송 직후 9시에 전문가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시는데요. 지금의 하락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히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패닉셀이 이어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고민들 해결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강의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바로 내일이죠. 오전 8시 30분부터 3시 반까지 선물 옵션에 관한 내용도 자세히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실전 매매를 직접 보시면서 배워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마찬가지로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지금부터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할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패닉이 이어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 저희가 어떤 섹터,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 자, 먼저 화면을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릴 때 잠깐 보실게요. 지금 S&P 500의 급락 사례를 제가 여기 가지고 왔는데 87년도에 블랙 먼데이가 있을 때 얼마가 빠졌냐면은 26.4%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12.4% 얼마 안 빠졌죠, 생각보다. 금융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일 때가 13.9%입니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10%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시장이 박살나는 시기를 바라보면 어디까지 빠지냐면 50%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을 잠깐 좀 살펴보시게 되면 시장은 여전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그동안 거품을 쌓아놨던 것을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자본주의 역사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얘는 원래 가치 대비 가격이 막 올라서 거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거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박 수익률이라고도 얘기하고 와 이게 자산의 가치가 앞으로 성장할 거라는 꿈을 먹고 자라죠. 그러다가 웃기지 마, 그 정도 가격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거품을 걷어내는 것을 반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은 주기적으로 하락을 하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하락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안전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왜 부동산에 더 많이 투자를 하려고 애를 쓰냐면 유동성과 이 변동성에서 좀 더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금융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최근에 보면 1년 반에서 2년마다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5년에서 10년 주기였거든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길어봐야 3년, 5년 주기, 긴 건 한 10년 정도에 한 번씩 큰 하락을 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굉장히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2024년 7월 18일 날 제가 여러분께 인버스 배팅 시황과 하방 시황을 드렸는데 8월 5일까지 엔캐리머니가 끌고 나가면서 엄청난 투매성 폭락이 나왔죠. 그리고 시장은 올랐습니다. 근데 또 지금 뭐합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관세로 인해 가지고 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세기에 들어서 전쟁이 발생할 거라는 걸 상상해 봤습니까? 못 해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고 심지어는 오히려 침공자고 침략자이기 때문에 야 러시아에 대한 응징을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대부분이 하셨을 텐데 갑자기 정작 취임하고 나니까 두들겨 팬 놈이랑 손잡습니다. 두들겨 맞은 애는 너희씨 맞을만 했으니까 맞았지 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같이 두들겨 팼던 러시아랑 그래 힘센 놈끼리 친구하자 지금 그러는 세상입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힘이 센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말이 지나가는 세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설픈 내가 이거는 이래야 되지 않아? 저래야 되지 않아? 라는 상식을 가지고 과거의 상식으로 시장을 접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느 나라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하는 사람은 돈에는 감정이 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여러분께 긴 호흡 안에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무엇을 투자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에 돌아다녔던 짤 중에 되게 이런 재미있는 짤이 어쩌면 여러분께 가슴 아픈 짤일 수도 있습니다. 하락장에 대한 대비가 없는 금융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약간 좀 허름한 아이들이 있죠? 투자자입니다. 괜히 투자했다가 나 20% 까였어, 30% 까였어. 근데 되게 멋진 양복을 입고 걸어가는 이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락장을 만날 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훨씬 더 자기 자산을 지키고 있다는 거 아이러니하죠. 물론 올라갈 때는 상승장에서는 바뀌겠죠. 이 사람이 투자자가 되겠고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 벼락거지가 되겠죠. 차이점 이해해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인터넷 사이트들에 돌아다니는 글 중에 좀 약간 자주 섞인 글을 하나 봤습니다. 보시면 아빠 우리 집은 외부자야? 라고 얘기했더니 목마를 태우고 있는 여기 그 개구리 아빠가 개구리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는 주식 같은 거 안 하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주식도요 고점에 사면은 굉장히 나쁜 주식입니다. 여러분 애플을 버핏 할아버지가 팔았다고 이야기할 때 저 좋은 걸 왜 팔까라고 얘기했는데 불과 2, 3개월 지나고 나서 애플이 급락하는 걸 보니까 역시 버핏이다. 90이 넘은 할아버지지만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중요한 건 내가 무너지기 전에 그리고 고점에서 사지 않아야 되고 무너지기 전에 팔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렇게 한번 역발상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은 그럼 내가 하락장에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HTS를 켜놓고요. 주식 종목들을 한번 쭉 살펴드릴 테니까 내가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함께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번 하락장에서 여러분께 조정장에 계속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던 종목이 뭐였냐면 원탑이 롯데관광개발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온라인 특강을 할 때도 이야기했고 야간 강의할 때도 이야기 드렸고 공개방송에도 말씀드렸고 서울경제 생방송에도 이야기 드렸던 종목입니다.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홍대나 명동이나 앞에 저기 광화문이나 안국이나 삼청동이나 종로 이렇게 가보시면 한국말보다 중국말, 일본말, 영어가 훨씬 더 많이 들립니다. 외국 관광객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면 달러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화가 평가절하되고 있거든요. 원화 가치가 싸요. 그러니까 여기 여행 오기가 굉장히 유리한 흐름이고요. 또한 한국이 굉장히 조그만한 나라에 맛있는 것도 많고 치안도 잘 돼 있고 외국인에게 의료 혜택도 주고 교통도 잘 돼 있고 굉장히 놀고 구경하고 누릴 것이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이제는 하나의 이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예전에 일본을 많이 갔는데 일본 가야 온천하고 료칸하고 그다음에 뭐 몇 가지밖에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몇 번 가면 별로 볼 게 없는데 한국은 되게 집약적으로 오밀조밀한 것들이 많대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여행지가 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12월 말에 온라인 특강을 할 때도 요거 8,000원 밑에서 사두시면 되게 돈이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여기 1월 말에 온라인 특강을 할 때도 8,000원 밑에서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기 내려올 때 3월 말에 할 때도 3월 달 내내 8,000원 밑에요 라고 얘기하고 야간 강의를 하고 있던 요 3월 한 달에도 여러분께 3주간 요 종목을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지금 장이 어때요? 장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 얼마 갔어요? 얘는 하락이 없네요. 계속 올라갑니다. 저는 그래서 얘가 10,000원을 돌파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딱히 차익 실현 말씀을 드린 게 없습니다. 시장이 빠지고 있지만. 그래서 생각 가만히 한번 해보시면 왜 롯데관광개발이 다른 시장은 다 빠지는데 얘는 왜 올라갈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얘는 고점에서부터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35% 이미 선 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빠질래야 주가 가치 대비 빠질 자리가 없다.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딱 찍고 나서 와 급반등 이걸 원하시는데 요즘 장이 별로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떠냐면 반등했다가 내려오고 반등했다가 내려오면서 일정 기간 안에서 한 달, 2달, 긴 거는 3개월 정도, 짧은 건 한 달 반 정도 보통 횡보하다 올라가고요. 긴 종목은 2달에서 2달 반 정도 횡보하면서 바닥을 그려줍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중바닥,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건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시세를 줬던 놈이 왕창 빠져서 고점 대비 몇 % 이하로 빠져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직전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한 달 내지 2달 정도 횡보하면서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종목의, 이 업종의 성장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 내세울 만한 것들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볼 때 그 중에 하나가 관광산업 중에 하나일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을 주봉으로 한번 보시게요. 자, 보시면 제가 여러분 서울경제를 출연하면서 이 롯데관광개발 가지고 2번의 홈런을 쳤거든요. 언제? 22년도 9월 달에 빠질 때 10,000원 밑에 사라 그럴 때 도로록 올라와서 15,000원까지 순식간에 50%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제 효자 종목이었죠. 한 번 더 내려올 때 이거 뭐예요? 쌍바닥이죠. 쌍바닥권에서 10,000원 밑에 사라 이야기했는데 2주간 매수기해주고 17,680원까지 갔습니다. 76%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조정을 하면서 상당 기간 조정을 하고 있어서 제가 8,000원대 오면 사고 1,500원쯤 오면 팔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둘, 세 번째. 근데 보세요. 얘가 직전 저점을 이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점을 지키면서 야금야금 버텨주는 주봉에서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매우 예쁘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최소한의 목표가는 1,500원 정도를 바라보고 여기서 못 가면 단타치고 다시 빠질 때 8,000원대에서 다시 받을 거예요.
만약 여기를 돌파한다고 들면 갈 때까지 한번 가볼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안에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가 무난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40, 50% 정도 벌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종목들 고를 필요 없이 이런 거 하면 매우 좋지 않을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떨어져서 싸게 살 때 안 삽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면 삽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아파트 야 저거 지금 한 7, 8억 정도밖에 안 하는데 저거 한 14, 5억 갈 거야 라고 얘기할 때 7, 8억대 눈에 안 보이는데요. 한 10억 오르면 그때는 어이씨 진짜 가나 보다. 그리고 사요. 11억 오르면 더 사고요. 12억 오르면 더 사고요. 15억이 목표가인데 14, 15억 오면 몰빵해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삽니다. 사람들 심리가 뭔지 아십니까? 쌀 때는 안 삽니다. 왜?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비쌀 때는 눈에 보이는 가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옆에 계신 앵커님이 이제 사회 초년생이세요. 아직 경륜이 많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저분을 딱 봤더니 너무 잘하는 거야. 내가 방송국 사장이면 이분께 자 연봉 지금 얼마 받으세요? 여쭤보고 제가 한 20%더 드릴 테니까 넘어오실래요? 30%더 드릴게요. 저 같으면 스카우트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앵커님이 나중에 한 5년 뒤에 10년 뒤에는 더 잘하시면 몸값이 지금보다 몇 배 올라 있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 20, 30%더 드리고 이분을 모시고 오는 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왜? 이미 올려줬는데 나중에 더 올려달라고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좋은 분을 계속 키워서 가치가 높은 저평가 성장 가치주를 우리는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우리 아주 한 30년차 베테랑 앵커이세요. 그럼 제가 그분을 감히 몸값을 부르는 게 돈인데 모시기 어렵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 사면 나는 최고점에 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도 앞으로 성장할 가치가 높은데 가치 대비 떨어져 있고 저렴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사는 게 저평가예요. 그게 제일 안전한 주식이고 세상에서 주식을 제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서 아직은 저는 팔지 않았고 보유 수량을 그냥 끌고 가라고 이야기했고 혹시 조정이 나온다면 더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께 제가 롯데관광개발 아마 여름 정도의 시세가 그 안쪽에 분출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000원 밑에 받았으니까 8,000원에서 7,500원 사이에서 절실 모았으니까 평균 단가가 7,700원, 7,800원 정도거든요. 8,000원 안쪽이기 때문에 이미 수익률은 한 14% 정도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잡아오셨던 분들 기준에 40%에서 50%까지 기대 수익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뒤에 밀리게 되면 내가 진입한 단가에서 한 1, 2% 수익권에서 다 정리할게요. 익절가 거기 걸어놓고 밀리면 1, 2% 먹는 거고 아니면 4, 50% 먹는 걸로 그냥 쭉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보시면 되고 특히 또 하나 주도주 섹터가 쉴 때 얘들이 가요. 우리가 주도주는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거 있죠. 얘들이 조정이 나올 때 돈이 갈 데가 없거든요. 시장은 움직여야 되니까. 그럴 때 보통 주도 섹터가 아닌 것 중에 저평가 가치주로 바닥을 다져놓은 놈 이런 걸 고르시는 것이 제일 안전한 매매가 아닌가 롯데관광개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CJ 대한통운이에요. 자, CJ 대한통운. 자, 이 종목도 여러분 보시면 주봉 한번 보실래요? 제가 CJ 대한통운으로 홈런을 쳐드렸던 게 2023년입니다. 보실까요? 8만 원에서 7만 원대 집중적으로 사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2, 3개월 여기서 횡보했거든요. 살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좋습니다. 얼마까지 갔나요? 14만 8,600원입니다. 매수 단가에서 100%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덩어리가 큰 종목이 이렇게 수익 나기 어렵거든요. 그 이후에 장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8만 원대에 들어오면서 매수 이야기 드렸고 10만 원까지 약 15%, 17% 수익이 났고 다시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7, 8만 원대에서 또 한 번의 매수 기회를 노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CJ 대한통운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한 번 더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섹터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바이오 종목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종목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유한양행입니다. 이 종목이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2, 3주 정도 천천히 오늘 종가 기준 10만 5천 원이거든요. 여기서부터 2, 3주간 내가 천천히 담아가신다고 하면 손해볼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종목입니다. 한미약품입니다. 오늘 종가가 23만 1,500원입니다. 이 가격부터 천천히 해서 20만 원 초반대에서 얘는 한 달 정도 잡고 천천히 모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계속해서 호흡기 관련 질환들이 4, 5년마다 유행이 돌았습니다. 4년, 5년, 6년마다 코로나 지나고 나서 5년 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행이 돌면서 계속해서 그 주기로 4년에서 6년 주기로 내가 떨어질 때 사놨다가 시세 터질 때 한 번씩 팔 수 있는 꽤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라서 이 섹터가 성장 산업으로도 괜찮으니 한번 보셔라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그다음에 녹십자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중에는 녹십자, 한미약품, 그다음에 유한양행 천천히 매수하기가 바닥권을 만들어가는 종목이라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바이오시밀러 중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괜찮은데 아직은 덜 떨어졌습니다. 85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려온다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성장 산업으로 보기에 괜찮은 종목이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 중에서 조정이 나올 때 좀 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선주입니다. 현대미포를 잠깐 보시죠. 얘는 파동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현대미포, 한화오션,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중공업,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들 중에 우리가 파동이 남아있어 보이는 거는 현대미포하고 하나오션인데 그나마 안정성은 제 생각에는 현대미포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게 되면 이 종목 한번 공략해 보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건설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GS건설하고 현대건설하고 그다음에 삼성 E&A하고 그다음에 대우건설, 아세아시멘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시멘트 관련 종목을 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특히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이 아세아시멘트하고 성신양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게 되면 22% 급등했죠. 자, 제가 여러분 방송을 제가 경제TV를 꽤 많이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각 방송사에 계시는 분들, 출연자분들의 이런저런 추천 종목들을 저희 직원들 통해서 많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시멘트주를 저처럼 부르짖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싸 내가 선점이다. 나밖에 없다. 잘못되면 욕 혼자 먹는 거고 잘 되면 아이씨 혼자 칭찬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제 여러분 지난주에 탄핵이 선고가 났어요. 그리고 6월 3일 날로 새로운 대선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권이 나올 때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선거철마다 맨날 하는 얘기가 뭔가요? 집값 왜 비싸냐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비싼 걸 가지고 호도하는 정치인들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 집값 떨어지면 기분 좋답니까? 그분들의 사는 집을 어디 사나 보시면 다 비싼 데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집값 떨어져야 된다고 호도를 합니다.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행동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재미로 조선왕조실록을 봤습니다. 너무 올드합니까? 예, 조선왕조실록을 보시게 되면 태조 이방원이 처음 조선을 세울 때 정통 우리 지금 얘기하면은 저기 종로에서 광화문 사이입니다. 종강역에서 광화문 종로 3가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조선시대의 강남이었어요. 제일 비싼 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리로 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고시 합격한 5급 사무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놨냐면 집값이 너무 비싸서 내 녹을 받아서 월급 받아서 집 사기가 너무 힘들다. 여러분 600년 전에도 월급 받아 집 살 수 없었습니다. 비쌌고요. 월급을 받아서 30년, 40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정치인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신문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집값 내가 내려줄 테니 나 찍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지 맙시다. 그거 믿고 있는 게 제일 600년 전부터 거짓말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건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600년 전에 종로에 있었던 땅값, 집값이요. 조선이 망하던 마지막 순종, 고종 임금 때 집값을 계산하니까 몇 배 올랐는지 아십니까? 약 600년 만에 1000배 올랐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후에 지금까지 집값이 떨어진 적이 있나요? 없는데요. 있다고 얘기하신다면 IMF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잠깐 빠진 겁니다. 몇 년 잠깐 빠졌다 다시 올라갑니다. 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자재값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세금이 오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값 떨어질 거니까 건설주 어려울 거니까 건설사 어려울 거니까 투자하지 않아. 이게 제일 미련한 방식 아닐까요? 우리가 역발상을 해봅시다. 사람이 사는데 집은 필요해요. 이 인구가 감소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앵커님 사심을 담아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짜지 않았으니까요. 지구가 멸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앵커님 옆에 차은우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자, 네.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겠습니까? 만날 것 같은데요? 만날 것 같죠? 손을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잡아볼 것 같아요. 그렇죠? 안아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류가 멸망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인류가 멸망하더라도 차은우에 대한 수요는 안 없어질걸요? 남자인 제가 봐도 참 잘생겼습니다. 여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강남 아니면 뭐 용산,
뭐 서초, 송파, 남들이 선호하는 개는요 차은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인구가 준다 해도 사람들의 눈높이는 차은우에 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핵심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차은우는 누구든 채갈 거고 누구든 원하기 때문에 묶는 겁니다.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앞으로 수요는 계속해서 핵심지로 갈 것이고 공급은 정부가 앞에 문재인 정부도 막았죠. 지금까지 3기 신도시 삽도 못 떴고 토지 매입도 못한 것이 태반입니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는 짧게 2년 반 정도 정권 가다가 끝났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해서 새로운 공급 대책을 재개발, 재건축, 신통 뭐 이런 거 오세훈 시장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말만 하다가 포퓰리즘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똑같았고요. 그러면 다음에 올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시면 공급의 부족이 극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반드시 아마 여러분 대선 랠리가 나오게 되면 이쪽 정당 저쪽 정당에 나오시는 분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다 집값을 잡겠다. 내가 주택 공급을 통해서 서민들, 청년들, 노년층들 내가 이거 더 잘 살게 해줄 거야. 분명히 얘기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한 분들 중에 지킨 분이 지금까지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없네요. 제가 투표권을 갖기 시작한 지가 이제 거의 30년 가까워지거든요. 40대 제가 후반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정책을 얘기하신 대로 정책을 지킨 대통령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치는 정치로, 선거는 선거로만 들읍시다. 그럼 우린 투자자 입장에서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앞으로 분명히 누군가 계속해서 나 이런 거 할 거야, 저런 거 할 거야, 정책을 할 겁니다. 뭐 할 거라고? 주택 공급할 거라고. 그럼 뭐예요? 지금 공급하지 못했던 신규 아파트들을 지어야 되는 수요들은 반드시 발생할 겁니다. 아마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면 공공주택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겠죠. 공공주택은 차력으로 짓습니까? 아니요. 시멘트로 짓습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철근 들어갈 거예요. 뭐가 들어갈까요? 인건비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관련된 주식을 우리가 미리 선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오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께 강조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온라인 특강을 했었거든요. 그때 뭐였냐면 성신양해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아시아 시멘트 얘기 드렸고요. 건설주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성신양해와 아시아 시멘트 얘기 드렸는데 오늘만 22.5% 급등을 해버립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얘가 건설 테마,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MB 정부일 때 건설 테마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4대 강을 만든다고 해서. 그런데 반드시 이번에도 공공주택이라는 테마로 아마 주택 청약에 대한, 주택 건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조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주봉을 보시게 되면 완전 바닥이에요. 보실까요? 바닥에서 반등했다가 쌍바닥 매수하세요. 타점 기가 막혔죠? 오늘 당일날 22.5% 급등했습니다. 그대로 끌고 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직전 고점이 10,000원 계속 두들겨 맞아서 10,000원에서 11,000원 구간까지 목표가 볼 생각이고 아직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23, 4% 수익 정도 되어 있는데 그대로 끌고 가고 하나도 팔지 않았습니다. 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0원에서 11,000원 여기서 막힌다면 단타구나 청산할 거고요. 만약 내일 뚫어서 그대로 랠리가 움직인다 두면 13,000원에서 15,000원 구간까지 그렇다면 수익률이 거의 80%에서 90%까지 육박할 거라고 보여주니 여러분 뭐에 대해서 우리가 시멘트 섹터에 대해서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현재 아시아 시멘트도 마찬가지 바닥권이 8,500원이거든요. 그래서 8,500원에서 9,500원 구간 조정 나올 때 찬찬히 담아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건설주는 아직 저점이 완성되지 않아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 사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섹터 꽤 괜찮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더 보고 주식 파트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역발상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미국장이 안 떨어져서 못 샀던 게 뭐였냐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하는 ETF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은요. 저희가 여기 제가 주봉을 한번 보시면 23년도 말에 여기 이렇게 바닥 찍고 하나 바닥 재매수, 둘 바닥 재매수, 셋 바닥 재매수 이후에 계속 끌고 올라와서 조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수익률 30, 40% 정도, 30% 좀 넘게 났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매달 배당금을 줍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얘가 여기 위에서 고점에서 횡보하는 내내도 분배락, 배당
계속 배당금을 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내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뭘 높이면 안 되냐면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15.4%의 배당이자 얼마 안 냅니다. 세금 얼마 안 내는데 2천만 원 넘어가면 내 소득에 합산과세 됩니다. 분리과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퇴 세대일 때 그때 배당수를 늘리십시오. 지금 내가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는 2천만 원 넘어가면 정부에다가 내가 만약에 과세가 50%, 49.5% 세금 내는 사람이야, 45% 내는 사람이야, 45% 세금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안쪽에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 얘를 좀 샀으면 좋겠는데 지금 주봉을 보시게 되면 사실 제일 좋은 타점은 9,000원에서 9,500원이에요. 거기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서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 시각으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요 4월 달, 5월 달에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 꾸준하게 좀 모아두시면 꽤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요 종목 말씀드립니다. 종목 코드 446720입니다. 요 종목 여러분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S&P 500입니다. S&P 500 선물 종목 코드 291480입니다. 미국장 많이 올라서 못 샀던 건데요. 지금 주봉을 보시면 조금 더 떨어질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 19,000원에서 21,000원 사이만 들어오면 땡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고기 오면은 그냥 사놓고 눈 감으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묵히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타점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입질 매수로 어저께 살짝 해놨는데 오늘 확 올라가길래 아씨 왜 오르지? 이랬거든요. 얼마 못 샀는데 아씨 5%나 올랐네? 얼마 못 샀는데 좀 아직은 그런 영역 안에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면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신문 기사 난 리포트를 하나 봤더니 이런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2050년도에 세계 패권이 어디 경제, 우리가 GDP로 계산하죠? 패권이 1등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챗 GPT가 결론을 내렸던 건 뭐냐면 전문가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였고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었고 미국은 한 3, 4위권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2050년에 대한민국은요. 현재 지금 대한민국 13위거든요. 근데 2050년에 대한민국은 순위권 안에 없습니다. 50위 밑으로 밀려 있습니다. 굉장히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근데 재미있는 건 지금 인도는 여러분 우리 현재 순위권 안에 거의 없어요. 10위권에서 15위권 안에 정도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2050년도에 인도의 성장 가치를 챗 GPT와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걸 보니까 2025년이면은 지금부터 25년 뒤잖아요. 근데 얼마에 가 있냐면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독일도 빠져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도 빠져 있고 영국도 빠져 있고 일본은 저 밑에 가서 있고 한국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2070년도를 바라봤을 때 오히려 차라리 나이지리아, 인도, 그다음에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훨씬 순위권에 가 있고 계속 1등은 중국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가 열심히 중국을 때리는지 감이 오실까요? 미국의 달러 패권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저는 앞으로 미국에다가 되게 많은 투자를 하기보다는 분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하실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번 조정이 나올 때 저는 이 종목을 권하고 싶습니다.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 종목 코드 236350입니다. 인도가 중국을 이기고 전 세계 인구 1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인구, 생산 인구, 소비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 20년 이상 바라보고 길게 보시면 제가 노인이 되고 은퇴할 때쯤 됐을 때는 아마 인도 관련, 중국 관련 ETF들이 굉장히 성장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조정 시에 남들은 인도, 중국 산다, 베트남 산다, Are you crazy? 너 미쳤니?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면 그 말하는 사람이 네가 미친 거 아니야?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 길게 보시는 입장에서는 미국이 패권 국가인 건 맞습니다만 우리가 경쟁력을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있어서 자녀들에게 내가 주식을 물려줘야 되겠고 ETF 투자를 길게 중장기로 놓으면서 내가 월급 받을 때마다 매달 적립식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미국에만 몰빵하지 마시고 향후를 바라보시면서는 중국과 인도에 그리고 베트남에 분산 투자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앞으로 미국 패권이 계속 깡패가 될 가능성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때 일진한테 한번 이렇게 돈 뺏겨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맞아본 적 있습니까? 예, 저는 있습니다. 학폭 당해본 적 있습니까? 예, 맞아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학폭하고 깡패하고 일진하던 아이들이 지금 삶을 되게 잘 풀려봐야 깡패 아니면 체육선생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풀리면 장사해가지고 대박난 친구들 한두 명 있을 뿐이지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힘이 있다 그래서 힘을 함부로 쓰잖아요. 그 힘이 자기를 두들겨 팹니다. 다시 말해 지금 미국이
패권 국가이긴 하지만 미국만 1등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계속해서 미국은 갖고 있는 기술과 정보력은 최고이지만 미국이 갖고 있지 않은 섹터를 다른 나라들이 야금야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추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전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과 인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나이지리아가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저는 야 놀랍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말레이시아도 순위권에 들어오더라고요. 뭐냐면 값싼 노동력이 앞으로 상당히 성장성을 가질 겁니다. AI가 성장할 때 그 노동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굉장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 값싼 노동력 때문에 여태 성장한 것이지 지금 한국 인건비 비싸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기술 성장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여러분께 이렇게 권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길게 바라보실 분들은 우리가 인도라는 나라와 그다음에 중국은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차이나 H 레버리지 종목 코드 204450입니다.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요번에 조정을 이용해서 좀 싸게 담아 보려고 합니다. 자, 얘 주봉을 보시게 되면 얘가 요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고점까지 2배가 났어요. 그리고 조정을 이용해서 1년 동안 기다렸다가 1,100원, 1,200원, 1,250원까지 사라고 이야기했던 종목이 얼마까지 갔냐면 다시 2배가 났고요. 그리고 조정을 이용해서 샀던 것이 쌍봉을 찍고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빠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중국장이 빠질 때 1,000원에서 1,500원 요 구간에서 바닥이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타점이야 지금이야 라고 얘기하면 지금이니? 그리고 들어가시면서 함께 하시면 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은 우리가 이 정도 가볍게 보는데 한 종목을 빼먹어서요. 지금 보시면 글로벌 반도체라는 종목하고요. 종목 코드 446770 그리고 미국 빅테크입니다. 이 종목은 종목 코드 314250입니다. 요 ETF들도 이제 슬슬 담아갈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4월 말까지 천천히 조정 나올 때 떨어질 때마다 천천히 담아놓으시면 손해날 일은 없을 거다. 여름에서 가을 정도에 꽤 웃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빠질 때가 기회의 장이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주가가 빠질 때 이게 정말 기회야라고 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락장일 때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장일 때는 수익을 내는 것이고요. 지금이 그런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5월, 6월 달쯤 됐을 때는 지금 드렸던 종목들 가지고 거봐 이거 사라고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아마 또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지금 혹시 시장에서 힘드신 분들은 조금 마음을 좀 여유 있게 잡으시고 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많이 없지만 제가 한 3분 정도만 선물 옵션에 관한 말씀을 조금 제가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선물 옵션은요. 주가가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자, 4월 4일 날 탄핵 선고한 날인데요. 장이 아침에 전날 개파락 미국 빠지면서 개파락했다가 왕창 올랐다가 왕창 빠지고 끝이 납니다. 오르는 거야 주식도 돈을 벌죠. 선물 옵션은 떨어질 때 뭐 하게 되냐면 내가 하방 쪽으로 배팅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날 어땠냐면 아침에 콜 옵션이 왕창 올라가면서 바닥에서 5배, 500%의 급등의 수익을 줬다면 고점을 찍고 야, 우리 저기 그래도 기각 아니니? 그래도 5대 3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8대 0 그러면서 파면 결정 나자마자 야, 이거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라고 하면서 시장이 급락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때 어땠냐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때 물려요. 손해가 나요. 근데 우리는 뭐였냐면 하방으로 바꿔서 풋옵션을 샀더니 저점에서 고점까지 400%가 납니다. 그러니 선물 옵션이 갖고 있는 파워라고 하는 건 주가가 오를 때는 상방 콜옵션으로 내릴 때는 하방 풋옵션으로 양쪽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선물 옵션을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공개 방송을 통해 뵐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주식 얘기하느라고 제가 뒤에 강의를 빼버렸습니다. 언제로? 오늘 저녁 9시 잠시 후 생방송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과 오늘 밤 9시에
이 하락장에서 나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고 선물 옵션은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ETF에서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통해서 어떤 공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장일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우리가 효율적인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9시 정각에 시작해서 40분까지 정확히 짧고 굵게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지금 함께 하실 분들은 화면 하단에 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저랑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은요. 올라갈 때도 수익을 낸다고요. 그런데 하락장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공존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방향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식하면서 상담하실 때 제일 안타까운 얘기는 뭐냐면 손해났어요. 왜? 장이 빠지니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락할 때 하방에 배팅할 수 있는 상품을 거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상품을 거래하지 못했고 배워두지 못했고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락이야 풋옵션만 사면 돼요. 제가 하락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것만 사면 돼요. 주문 넣는 법을 모르고 풋옵션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되게 심플하거든요. 뭔지만 알면 됩니다. 잠시 후에 9시에 제가 여러분 그거 알려드릴 테니까 온라인 특강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에서 가을 사이 고점이 오기 전인 지금이 바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전 제시해 주셨던 롯데관광개발이나 유한양행, 녹십자 등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잠시 뒤 9시에는 하락장에 관한 대응 전략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강의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잠시 뒤 9시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하락장에 대한 전략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ETF 짚어보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하락장에서도 빛나는 선물 옵션에 관한 내용 알아보고 왔습니다.